2008년 12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한방 커튼 틈으로 낮게 깔린 겨울 햇빛이 비스듬히 들어와 방바닥에 가느다란 선을 그리고 있었지요. 밖은 아직 조용했고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도 새소리도 들리지 않는 이른 시각이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에는 휴대폰 한 대가 놓여 있었지요.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밤사이 쌓인 메일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테슬라의 은행 장호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재무팀의 보고서와 스페이스 엑스의 자금 상황을 알리는 또 다른 메일이었습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남자는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무슨 요일인지 몇 시인지를 가늠하기도 전에 가슴 한복판에서부터 무거운 감각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경소외하게 가까운 기분으로 눈을 뜬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고요. 그의 이름은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그 해봄 그는 8년을 함께한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했고 그 이혼은 9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혼이 끝난 지 석 달, 계절은 다시 한 바퀴를 돌아 크리스마스 앞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 안에서 그가 만든 두 회사가 동시에 파산을 향해 가고 있었지요.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 하나,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하나였지요. 은행에 남은 돈은 둘 중 하나를 겨우 살릴 만큼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전부를 걸고 나머지 하나는 놓아주면 그만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법한 계산이었지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이 순간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남은 길이 두 갈래였다고 말했죠. 얼마 안 되는 돈을 나눠 두 회사 모두에 넣거나 한 회사에 몰아주고 다른 하나는 죽게 두거나 하는 갈림길이었습니다. 그는 나누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둘 다를 잃는 최악의 결정이 될 수도 있었다고 스스로도 인정했지요. 이불 속에서 그가 마주한 것은 로켓의 물리학도 자동차의 회계장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단순하고 훨씬 무거운 질문이었습니다. 무엇을 놓고 무엇을 붙들 것인가 하는 물음이었지요. 이 이야기는 흔히 알려진 실리콘밸리 성공담과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오에서 시작해 곧장 정상으로 직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3번 쫓겨나고 3번 실패하고도 다시 일어선 이야기지요. 그 반복 속에서 무엇이 그를 계속 다음 시도로 이끌었는지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는 더 안전해 보이는 길을 마다했을까요? 이길 확률을 반으로 접는 도박을 오히려 2배로 늘려 걸었던 셈입니다. 그 답은 이 침실 안에는 없습니다. 답을 알려면 이 침대에서, 이 도시에서, 이 대륙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37년 전의 시간으로도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지구 반대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시로 도서관의 책을 순서대로 읽어치우던 한 소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프리토리아의 소년.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 에롤 머스크였고 어머니는 캐나다 출신 모델 메이 머스크였지요. 두 사람의 결혼은 오래가지 못해서 아이가 10살이 되던 해에 갈라섰습니다. 이혼 후 소년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를 택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갈 수도 있었던 그 갈림길에서 왜 아버지 쪽을 택했는지
훗날 그는 여러 자리에서 다르게 설명하곤 했지요. 다만 분명한 건 그 선택이 윤영기를 어떤 색으로 물들였는지를 어른이 되고 나서도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가족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는 종종 침묵으로 채워졌다고 전해집니다. 부모의 이혼 이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가정의 공기는 결코 가볍지 않았지요. 소녀는 그 식탁에서 배운 것들을 굳이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법을 익혔을 것입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읽은 것들을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어른이 된 뒤에도 그는 좀처럼 자신의 윤영이를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요. 인터뷰에서 이 시절을 묻는 질문이 나오면 그는 대개 짧게 답하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쩌면 어떤 기억은 몇 번이고 다시 꺼내기보다 그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편이 나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프리토리아의 그 방을 떠난 뒤로 그가 평생 반복하게 될 습관이었지요. 학교는 그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작고 말수가 적은 아이였고 또래 사이에서 자주 표적이 되었지요. 한 번은 또래에게 심하게 폭행당해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다친 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코피를 흘리며 양호실 바닥에 누워있던 그 오후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건 그 후로도 학교라는 공간에 매일 다시 걸어 들어가야 했다는 사실이었지요. 아침마다 교문 앞에 서서 그날을 버텨낼 방법을 계산하던 아이의 마음을 어른이 된 뒤로도 그는 몸 어딘가에 지니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도피처로 삼은 곳은 책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그는 곧장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고 그 안에서만큼은 누구도 그를 떠밀지 않았지요. 하루에 책 2권을 해치우는 속도로 읽었습니다. 집에 있는 책을 다 읽어버리자 책장 구석에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기 시작했지요. 어느 항목이 재미있는지 골라 읽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화산학 항목 다음에 화학 항목이, 그 다음엔 화폐의 역사가 나와도 그는 순서를 건너뛰지 않았지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알파벳 순서로 줄지어선 그 두꺼운 책들 속에서 소녀는 교실보다 훨씬 넓은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서재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책장 앞에 서서 어떤 책을 먼저 뽑을지 고르던 순간들을 오래 기억했다고 하지요. 어른들의 대화가 들리지 않는 그 방에서만큼은 시간이 다르게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친구를 사귀는 일도, 운동장에서 살아남는 일도 매번 실패로 끝났지만 책장 앞에서는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지요. 페이지를 넘기는 손의 속도가 곧 그 세계에서의 유일한 규칙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 서재에서 현실의 교실보다 훨씬 다루기 쉬운 세계를 발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식은 순서대로 쌓여갔지요. 소설도 그를 붙들었습니다. 아이작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특히 좋아했는데 문명이 무너지기 전에 그것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한 학자의 이야기였지요. 더글러스 애덤스의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도 즐겨 읽었습니다. 두 소설 모두 우주라는 무대 위에서 압도적으로 큰 문제 앞에 선 작은 인간을 그리고 있었지요. 프리토리아의 방에 웅크려 앉아 그 책장을 넘기던 소년이 훗날 실제로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게 되리라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요? 문명의 존속을
진지하게 걱정하는 어른이 되리라는 것도요. 어쩌면 그 방에서 이미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읽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2살 무렵 그는 코모도 컴퓨터 앞에 앉아 직접 코드를 짜기 시작했죠. 그렇게 만든 것이 블래스타라는 게임이었고 약 $500를 받고 팔았습니다. 화면 속 우주선이 적을 피해 날아다니는 몇 줄의 코드가 낯선 어른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오게 만든 셈이었지요. 소년에게는 작지 않은 확인이었을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상상한 것을 손으로 옮기면 그것이 실제로 세상에서 값을 갖는다는 확인이었습니다. 12살 아이가 자기 손으로 뭔가를 만들어 돈을 받은 최초의 경험이었죠. 그 $500가 대단한 액수는 아니었지만 상상하고 옮기고 팔리는 과정을 통째로 겪어본 경험은 액수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기를 둘러싸고 훗날 하나의 이야기가 따라붙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가 잠비아의 에메랄드 광산 지분을 갖고 있었고 그 돈이 일론의 사업 초기 자금이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에롤 본인이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일론 머스크는 이를 지어낸 이야기라며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반박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도지코인 보상을 걸기까지 했지요. 아버지의 증언 외에 이를 뒷받침할 독립적인 자료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말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흔치 않은 사안이지요.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도 확실히 밝혀지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소년이 자란 집이 유복했든 아니었든 그 집이 그가 오래 머물고 싶은 곳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백과사전을 순서대로 읽어나가던 그 방은 동시에 그가 언젠가는 떠날 방이기도 했지요. 프리토리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행정 수도였고 자카란다 나무가 봄이면 거리마다 보랏빛 꽃을 흩뿌리는 곳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아래에는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인종분리 체제가 도시 전체를 나누고 있었지요. 백인 가정의 아이로 태어난 소녀는 그 체제가 만든 안락함 속에서 자랐지만 정작 하루하루는 안락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부모의 불화가, 학교에서는 또래의 폭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바깥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선과 그의 몸이 매일 부딪혀야 했던 경계선은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함께였다는 사실은 그나마 위안이었을 것입니다. 훗날 동생 킴벌은 그와 함께 첫 사업을 시작하는 동료가 되지요. 하지만 윤영기의 사진 속에서 삼남매는 종종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웃고 있는 사진보다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한 표정의 사진이 더 많았지요.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시기의 그를 가장 정확하게 요약하는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세상에 무엇을 내보일지 결정하지 못한 채 조용히 다음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17 혼자 떠나다. 1989년 6월 17살이 된 소녀는 짐을 꾸렸습니다. 큰 가방 하나에 들어갈 만큼의 짐이었지요. 어머니가 캐나다 출신이었던 덕에 그는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그 여권 한 장을 들고 혼자 남아공을 떠났습니다. 공항 게이트 앞에서 그를 배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자세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무슨 말이 오갔는지도 마찬가지지요. 다만 그는 부모도 동생들도 없이 홀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7살 소년에게
그 대륙간 여정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인생에서 다른 인생으로 건너가는 일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가 훗날 직접 밝힌 이유 중 하나는 징병이었습니다. 당시 남아공은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아래 있었고 백인 남성에게는 병역 의무가 있었죠. 2013년의 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 군복무 2년이 결국 흑인을 억압하는 데 쓰이게 될 것이었기에 피하고 싶었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17살짜리가 그런 정치적 판단까지 또렷하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인이 된 그가 그때를 돌아보며 내린 해석은 그러했죠. 떠난다는 것은 단지 도망이 아니라 어떤 체제에 몸을 보태지 않겠다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도착한 몬트리올의 첫 밤을 묘사한 기록에 따르면 공항에서 곧장 먼 친척의 집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낯선 억양의 프랑스어가 오가는 거리, 처음 보는 화폐 단위, 처음 걸어보는 골목들이었지요. 17살의 그에게 이 모든 것은 동시에 감당해야 할 과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만에 친척들을 뒤로하고 일자리를 찾아 다시 길을 나섰지요. 안정된 잠자리보다 스스로 벌어들이는 것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겨울은 프리토리아에서 자란 소년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추위였습니다. 서스케처원의 벌판 위로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 낯선 숙소의 얇은 벽 너머로 바람 소리를 들으며 그는 몇 번이나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되물었을 것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마을에서 다음날 일할 곳을 찾아 헤매는 청년에게 향수는 사치였지요. 남아공으로 돌아가면 따뜻한 침대와 익숙한 얼굴들이 있었지만 그 대가로 동의할 수 없는 체제 안에서 2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추위를 견디는 쪽을 택했지요. 캐나다에 도착한 뒤의 삶은 낭만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서스케처원의 곡물 창고에서 삽으로 곡물을 퍼내는 일을 했지요. 천장까지 쌓인 밀 더미 속에서 하루 종일 삽질을 하면 저녁이 되면 손바닥에 물집이 잡히곤 했습니다. 옷과 머리카락 사이사이에는 밀가루 같은 먼지가 들러붙었지요.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한 제재소에서는 보일러실 바닥을 청소했습니다. 뜨거운 증기와 톱밥 냄새가 뒤섞인 그 좁은 공간에서 몇 달 전까지 백과사전을 읽던 소년이라는 사실을 스스로도 잊을 만큼 몸을 썼을 것입니다.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동안 그가 챙겨 다닌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손에서 놓지 않았던 책 몇 권이었지요. 곡물 창고의 삽질이 끝나면 숙소로 돌아와 남은 힘으로 책을 펼쳤다는 이야기가 훗날 전해집니다. 몸은 육체 노동으로 소진되어 있었지만 정신만큼은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었지요. 그 궤도가 향하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그 자신도 아직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하는 일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확신만큼은 분명했지요. 편지 한 통 붙일 곳도 마땅치 않은 낯선 도시들 사이를 오가며 그는 다음 학기 등록금을 계산하고 다음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곡물 창고에서 제재소에서 흘린 땀은 학비가 되어 돌아왔지요. 백과사전을 통째로 읽던 소년과 삽질을 하는 청년 사이에는 아무 모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노동은 훗날 그가 공장 바닥을 떠나지 않는 경영자가 되는데 필요한 감각을 남긴 것인지도 모르지요. 사무실 책상 위에서만 회사를 보는 사람과 공장 바닥의 먼지와 소음을 몸으로 아는 사람은 같은 숫자를 보고도 다른 것을 읽어냅니다.
이 시절의 그를 아는 사람들은 훗날 그가 좀처럼 불평하지 않았다고 회고합니다. 곡물 창고의 먼지도 제재소의 열기도 그저 지나가야 할 구간으로 받아들이는 듯 했지요. 불평 대신 그는 계산을 했습니다. 이번 달 일당이 얼마인지, 다음 학기 등록금까지 얼마가 더 필요한지를 헤아렸지요. 감정을 토로하는 대신 숫자를 세는 습관은 프리토리아의 힘겨운 나날을 견디며 이미 몸에 밴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그가 가장 자주 곱씹었던 질문은 무엇을 위해 이 노동과 공부를 견디고 있는가 였을 것입니다. 남아공에 남았다면 정해진 2년의 군복무와 익숙한 삶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대신 그는 발음하기도 어려운 낯선 도시들의 이름 속에서 매번 처음부터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택했습니다. 곡물 창고의 감독관에게, 제재소의 반장에게, 나중에는 대학의 교수들에게 그러했지요. 아무도 그가 프리토리아에서 백과사전을 다 읽은 소년이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번 백지에서 시작해야 했고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는지도 모르지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는 과거의 그가 무엇이었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 뿐이었지요. 1990년 그는 캐나다 퀸스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비를 벌던 청년이 마침내 강의실 책상 앞에 앉게 된 것이죠. 그리고 1992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 편입해 물리학 학사와 와튼 스쿨의 경제학 학사를 함께 취득했습니다. 물리학과 경제학을 동시에 공부한다는 것은 흔한 조합이 아니지요. 하나는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수식으로 설명하는 학문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지불하는지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곡물 창고에서 삽을 뜨던 손으로 물리 공식을 쓰고 보일러실을 청소하던 발로 경제학 강의실을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절의 그를 떠올려 보면 이 두 언어를 다루는 능력이 훗날 얼마나 자연스러운 무기가 되었는지 짐작할 수 있지요. 닷컴 키드, 2번 쫓겨나다. 1995년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재료공학 박사과정에 진학하려 펠로엘토로 이주했습니다. 짐을 다 풀기도 전에 그는 캠퍼스 밖에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를 느꼈지요. 그리고 입학한 지 단 이틀 만에 휴학을 신청했습니다. 그 이틀 사이 그가 목격한 것은 실리콘밸리 전체를 휩쓸고 있던 인터넷 붐이었지요. 도서관에서 논문을 읽는 대신 그는 갓 생겨난 웹사이트들을 들여다보았고 박사 논문보다 그 물결에 올라타는 편이 더 빠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펠로엘토의 거리는 지금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차고에서 시작한 회사들이 몇 달 만에 큰 투자를 받는다는 소문이 카페마다 떠돌던 시절이었습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이들도 정장 대신 티셔츠 차림으로 투자자를 만나러 다녔지요. 머스크와 그의 동생이 사무실 삼아 쓰던 공간도 그런 분위기 속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밤새 코드를 짜다가 동틀 무렵 잠깐 눈을 붙이고 해가 뜨면 다시 신문사에 전화를 돌리는 나날이었지요. 그 시절에 실리콘밸리에서는 잠을 줄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저 당연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동생 킴벌 머스크와 함께 지역업체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자아이프2를 창업했습니다. 신문사에 온라인 지도와 업체 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이었지요. 사무실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좁은 공간에 컴퓨터 몇 대를 놓고
시작한 회사였습니다. 넉넉지 않은 살림에 형제는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지요. 낮에는 신문사를 돌며 영업을 하고 밤에는 코드를 짰습니다. 형제가 나눠 덮던 담요와 식어버린 피자 상자가 그 시절 사무실 풍경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궁핍한 나날은 몇 해 만에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았습니다. 1999년 2월 컴퓨터 제조사 컴팩이 스지프2를 현금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했지요. 소파에서 자던 사무실이 몇 년 만에 거액의 계약서 한 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분 7%를 갖고 있던 27살의 머스크는 그렇게 약 2200만 달러를 손에 쥐었지요. 보통이라면 여기서 한숨 돌릴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돈 중 1200만 달러를 곧바로 새로운 회사에 쏟아부었죠. 같은 해 그가 공동 창업한 온라인 금융 서비스 X.com이었습니다. 은행 계좌 없이도 이메일 주소만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었죠. 은행이라는 오래된 제도를 인터넷 속도로 다시 짜보겠다는 발상은 당시로선 무모하다는 평을 듣기 충분했습니다. 2000년 3월 X.com은 피터 틸이 공동 창업한 페이팔 운영사 컨피니티와 합병했지요. 회사 이름은 X.com을 그대로 유지했고 머스크가 최고 경영자를 맡았습니다. 그해 9월 머스크가 호주로 신혼여행을 떠나 있던 사이 본사에서는 이사회가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그의 해임이었죠. 피터 틸이 새 최고 경영자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구 반대편 해변에서 신혼을 즐기고 있던 그가 이 소식을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신혼여행 중에 쫓겨난다는 것은 흔한 경험이 아니지요. 훗날 알려진 바로는 그가 X.com이라는 이름을 고집하며 이미 자리 잡은 페이팔 브랜드를 버리려 한 것이 이사회의 불안을 키운 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일부 고객들이 X.com이라는 이름을 성인 콘텐츠 사이트로 오인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브랜드 하나를 지키려는 고집이 그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밀려나는데 한몫했지요. 그 사실은 훗날에도 되풀이될 성향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결과는 같았지요. 그는 또 한 번 자신이 세운 회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페이팔이라는 이름 아래 있었던 시절 사람들은 그 서비스를 이메일 한 통 보내듯 돈을 보내는 편리한 도구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은행들이 수백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구조가 있어야 했죠. 내가 보낸 돈이 사라지지 않고 정확히 상대방에게 도착하리라는 확신 말입니다. X.com이 은행 없는 송금을 내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았습니다. 돈은 눈에 보이는 건물, 곧 은행 지점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감각이 여전히 강했던 시절이었지요. 이메일 주소 하나로 낯선 사람에게 돈을 보낸다는 발상은 지금 기준으로는 당연해 보이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신뢰의 도약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이름이 결국 살아남고 X.com이라는 이름이 밀려난 것도 이 신뢰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죠. 사람들은 낯선 이름보다 이미 익숙해진 이름에 돈을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2년 10월 이베이가 페이팔을 15억 달러 규모의 주식 교환으로 인수했지요. 회사에서 쫓겨난 사람이 그 회사가 팔릴 때 가장 큰 몫을 챙겨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최대 주주였던 머스크의 지분은 11.72%에 달했고 그는 세전 약 1억 7,580만 달러를 받았지요. 이사회 회의실에서 표결로 밀려난 그 자리에 그는 더 이상 앉아있지 않았지만 이름이 새겨진 지분만큼은 끝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1살의 그는 이제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일에도 뛰어들 수 있는 자금을 손에 쥐고 있었죠. 문제는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모스크바의 로켓 쇼핑. 2001년 머스크는 이상한 구상을 하나 품게 됩니다. 화성 표면에 작은 로봇 온실을 보내 그 안에서 식물을 키우자는 것이었지요. 이름하여 마스 오아시스였습니다. 붉은 사막 위에 초록빛 새싹이 자라는 사진 한 장이면 우주 탐사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었지요. 페이팔에서 쫓겨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인터넷 회사의 이사회실에서 밀려난 사람이 이번엔 화성으로 눈을 돌렸다는 사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다소 뜬금없이 들렸을 것입니다. 이 구상을 실현하려면 우선 로켓이 필요했지요. 그는 냉전이 끝난 뒤 값싸게 풀린 러시아의 퇴역 대륙간 탄도미사일 드네프르를 구매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날아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의 협상 테이블은 그가 기대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담배 연기 자욱한 회의실에서 러시아 측 인사들은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거나 값을 지나치게 높게 불렀지요. 한 번의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몇 차례나 다시 모스크바를 찾았지만 협상 테이블 너머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요. 어떤 자리에서는 술잔이 오가고 어떤 자리에서는 침묵이 흘렀지만 가격은 감당할 수 있는 선까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냉전 시절 미국을 겨누던 무기가 이제는 한 사업가의 화성 온실 계획 앞에서 협상 카드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한 시대의 풍경이었죠. 모스크바의 겨울은 협상 테이블 위에 냉랭한 공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눈이 쌓여갔고 통역사의 목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는 시간이 길게 이어졌죠. 그 추위 속에서 그는 몇 번이고 같은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모스크바로 향하는 여정에는 동행이 있었습니다. 우주 관련 재단의 인사들과 함께 꾸린 소규모 대표단이었지요. 그런 동행이 있었어도 협상은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쪽 실무진에게 이 미국인 방문객은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없는 여러 문의자 중 하나였을 뿐이었지요. 회의는 몇 시간씩 늘어졌고 통역을 거친 대화는 뜻이 온전히 전달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구름을 내려다보며 그는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로켓의 재료비가 실제로 얼마나 드는지, 러시아가 부르는 값과 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 있는지를 따져보았지요. 알루미늄과 연료와 전자장비의 원가를 하나하나 더해보니 완성된 로켓의 판매가와는 몇 배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 간극이야말로 기회처럼 보였지요. 누군가는 그 간극을 관료제와 독점이 만들어낸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였겠지만 그는 다시 계산해볼 여지로 읽었습니다. 로켓을 사는 대신 직접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스페이스X 창업 동기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2002년 정식 명칭 스페이스 익스플로레이션 테크놀로지스 스페이스X가 설립되었지요. 우주 산업은 오랫동안 국가와
소수의 방위 산업체만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발사대 하나를 세우는데도 정부의 예산과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던 세계였죠. 31살의 인터넷 사업가가 로켓 회사를 차린다는 소식은 실리콘밸리 안에서도 무모한 도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가 로켓을 직접 만들기로 결심한 뒤에도 주변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항공우주 업계에서 수십 년을 일한 베테랑들은 신생회사의 계획을 듣고 웃음을 참지 못했다고 전해지지요. 이 업계는 정부 예산과 방대한 인력, 수십 년 축적된 데이터베이스 없이는 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오랜 상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식은 동시에 아무도 굳이 다시 계산해보지 않은 전제이기도 했지요. 모스크바에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가 펼쳤던 계산은 바로 그 오래된 전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마스 오아시스라는 구상 자체는 결국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화성행 온실은 끝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계획은 스페이스 X라는 훨씬 큰 야망의 자리를 내주었지요. 하지만 실패로 끝난 계획이 완전히 무의미했던 것은 아닙니다. 화성에 무언가를 보내겠다는 원래의 동기는 로켓 회사라는 훨씬 큰 그릇 안에서 계속 살아남았지요. 온실 하나를 실어 보내려던 소박한 구상이 결국 우주 산업 전체의 비용 구조를 다시 짜는 시도로 확장된 셈입니다. 모스크바의 협상 테이블에서 돌아온 그해, 캘리포니아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로켓 회사를 차리겠다는 결심을 품은 사람이 그 인파 속을 걷고 있다는 걸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했을 것이지요. 그가 다음으로 눈을 돌린 곳은 하늘이 아니라 도로 위였습니다. 테슬라, 다른 도로 위의 도박. 로켓 이야기에서 잠시 벗어나 같은 시기 다른 도로 위에서 벌어지고 있던 일로 눈을 돌려볼 차례입니다. 우주로 향하는 로켓과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언뜻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시기 그의 시간표 안에서는 나란히 놓여 있었죠. 2003년 7월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캘리포니아 산카를로스에서 전기차 회사 테슬라 모터스를 창업했죠. 초대 최고 경영자는 에버하드였습니다. 머스크는 2004년 650만 달러를 투자하며 테슬라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지요. 그는 이사회 의장이 되었지만 이때까지는 최고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자금을 댄 투자자였다는 사실은 훗날 회사의 방향을 두고 벌어질 갈등의 씨앗이 되지요. 2009년 에버하드는 머스크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결국 에버하드와 타페닝, 이언 라이트, 머스크, JB 스트라우벨 5사람 모두를 공식 공동 창업자로 인정했지요. 누가 진짜 창업자인가라는 질문은 이 회사의 초창기 내내 조용히 함께 흘렀습니다. 테슬라의 초기 사무실도 스페이스 X와 멀지 않은 캘리포니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두 회사의 창업자들이 종종 같은 카페에서 같은 투자자들 앞에서 마주쳤을 가능성은 충분하죠. 실리콘밸리라는 좁은 생태계 안에서 로켓과 자동차라는 서로 다른 산업이 같은 사람의 시간표 안에 나란히 놓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때부터 하나의 사업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물리학과 경제학을 함께 공부했던 대학 시절의 습관이 이 무렵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로켓의 추진력을 계산하던 머리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를 따져보고 다시 자동차 부품의 원가를 헤아리는 시기였지요. 실리콘밸리에서
자동차 회사를 새로 만든다는 것은 로켓 회사를 새로 만드는 것 못지않게 낯선 도전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 역시 우주 산업과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지배해온 영역이었지요. 배터리로 달리는 차를 대량으로 만들어 판다는 구상은 당시 업계 안에서도 회의적인 시선을 많이 받았습니다. 두 산업 모두에서 그는 이미 굳어진 판을 다시 짜려는 쪽에 서 있었던 셈입니다. 로켓 회사 하나, 전기차 회사 하나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그가 세우거나 초기에 깊이 관여한 것이었고 몇 년 뒤 같은 해에 함께 벼랑 끝에 서게 되지요. 로켓은 대기권을 뚫고 올라가야 했고 자동차는 도로 위를 달려야 했습니다. 겉보기엔 전혀 다른 두 산업이었지만 두 회사 모두 처음부터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지요. 이미 오래전에 굳어버린 산업의 셈법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그 벼랑에 도달하기 전 각자의 길에서 먼저 넘어야 할 실패들이 있었지요. 세 번의 실패, 늪에 빠진 로드스터. 로켓을 만드는 일은 이론과는 다릅니다. 스페이스X의 첫 로켓 팰컨 연호는 2006년 3월 첫 발사를 시도했지요. 태평양 한가운데 콰절린 환초의 발사대에서 엔지니어들은 몇 달간 다듬어온 로켓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륙 직후 1단 엔진 근처에서 연료가 새어나와 불이 붙었고 발사 약 25초 만에 추력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지요. 관제실 안에는 한동안 정적이 흘렀을 것입니다. 훗날 미국 방위고등 연구계획국의 조사는 원인을 바닷물에 부식된 너트 하나로 지목했지요. 손톱보다도 작은 부품 하나가 값비싼 로켓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세밀한 실패의 총합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콰절린 환초는 하와이에서도 한참 떨어진 태평양 한가운데의 작은 산호섬입니다. 발사를 준비하는 엔지니어들은 몇 주씩 이 외딴 섬에 머물며 로켓을 조립하고 점검했지요. 가족과 떨어져 인터넷도 원활하지 않은 섬에서 그들은 발사 카운트다운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세 번의 실패 이후에도 다시 짐을 꾸려 그 섬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이 회사를 떠받치던 것이 자금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집요함이었음을 보여주지요. 실패할 때마다 언론은 스페이스X의 종말을 점쳤지만 정작 발사대 앞에 선 사람들은 다음 카운트다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의 실패를 겪은 엔지니어들에게 콰절린이라는 지명은 이제 단순한 섬 이름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패와 재도전이 반복되는 동안 그 이름은 이 회사의 역사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되어가고 있었죠. 2007년 3월 두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나았죠. 로켓은 고도 약 289km, 궤도 속도에 근접한 지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연료가 탱크 안에서 출렁이는 현상과 롤 제어 문제로 2단 엔진이 예정보다 일찍 멈춰버렸고 로켓은 궤도에 닿지 못한 채 다시 떨어졌지요. 성공에 그토록 가까이 다가갔다가 놓친 경험은 완전한 실패보다 더 견디기 힘든 종류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실패는 무엇을 고쳐야 할지 비교적 분명했지만 두 번째 실패는 거의 다 왔다는 감각과 함께 찾아왔지요. 그리고 2008년 8월 2일 세 번째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번 실패의 원인은 단 분리 타이밍의 오류였지요. 1단이 아직 남은 추력을 다 소진하지 못한 채 2단과 분리를 시도하다가 2단이 공중에서 다시 충돌해버렸습니다. 3번 연속 실패였죠. 회사를 세운 지 6년,
3번의 로켓, 3번의 실패였습니다. 콰절린의 뜨거운 활주로 위에 흩어진 잔해를 수습하며 엔지니어들은 다음 시도를 준비할 자금이 남아있을지조차 확신하지 못했을 것이지요. 은행 계좌에 남은 돈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고 다음 발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번째 실패 이후 스페이스X 내부에서는 회사를 접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집니다. 언론과 투자자들의 시선도 이전만큼 우호적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4번째 발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성적인 계산이라기보다 거의 고집에 가까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집이 없었다면 이 회사의 이야기는 3번째 실패에서 끝났을 것이죠. 같은 시기 태평양 반대편 캘리포니아에서는 테슬라 쪽 사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양산차 로드스터의 첫 고객 인도는 2008년 2월 1일에 이루어졌지요. 그 자리에서 첫 차를 받은 사람이 머스크 본인이었는지 공동 창업자 이언 라이트였는지는 자료마다 다르게 전해집니다. 반짝이는 신차가 고객의 차고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언론에 보도될 만큼 상징적이었지요. 하지만 누가 첫 차를 받았느냐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그 차체 안쪽에 숨어 있었습니다. 로드스터의 판매가는 약 10만 9천 달러였는데 2007년 여름 기준 대당 실제 원가는 최대 14만 달러에 달했지요. 차를 한 대 팔 때마다 오히려 돈을 잃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완성차 한 대가 반짝이는 도장을 두르고 공장 문을 나설 때마다 회사의 고가는 그만큼 더 가벼워지고 있었죠. 겉보기엔 성공적인 출시였지만 장부 위에서는 팔릴수록 구멍이 커지는 이상한 사업이었습니다. 로드스터를 둘러싼 언론의 찬사와 회사 내부의 위기감 사이에는 뚜렷한 간극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보는 회사와 안에서 아는 회사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지요. 유명 인사들이 로드스터를 타고 시내를 달리는 사진이 잡지를 장식하는 동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공장 안쪽에서는 다음 달 부품 대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지요. 화려한 겉모습과 위태로운 속사정이 나란히 존재하는 회사. 그것이 이 시기 테슬라의 정확한 초상이었습니다. 이 무렵 로드스터를 만들던 공장 노동자들은 어렴풋한 예감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조립하는 차 한 대 한 대가 회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실이었지요. 도장 공정을 마친 차체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 이동할 때마다 그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을 건 증명이었지요. 로켓은 3번 연속 하늘에서 부서졌고 자동차는 팔릴수록 손해가 쌓였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지요. 콰절린의 잔해와 캘리포니아 공장의 적자는 서로 아무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두 곳 모두의 서류맨 아래 줄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이라는 해가 그 두 개의 침몰을 하나의 시간 위에 겹쳐 놓았지요. 8년 함께 죽어가다. 그해 늦봄 머스크는 8년을 함께한 아내 저스틴에게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이혼은 그해 9월 최종 확정되었지요. 회사 두 곳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는 와중에 그의 개인적인 삶 역시 함께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힘들 때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다르지요. 그는 점점 후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 봄과 회사 재무제표에
붉은 숫자가 쌓여가던 그 여름이 같은 몇 달 안에 겹쳐 있었지요. 그 사실을 그는 훗날에도 굳이 분리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해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는 여러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밤낮 없이 매달리면서도 아이들과의 시간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을 것이지요. 이혼과 파산 위기가 겹친 그 해, 그의 하루는 변호사와의 통화, 투자자와의 협상, 아이들을 재우는 일 사이를 오갔습니다. 훗날 그는 이 시기를 회고하며 일과 사생활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았지요. 두 영역이 그 해에는 도무지 나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10월 중순 그는 제부 드로리를 대신해 테슬라의 상근 최고 경영자 자리에 직접 올랐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그는 363명이던 직원의 20% 이상을 5해 하나 꼴로 내보냈지요. 해고 통보를 받은 이들의 책상이 하나둘 비어가는 사무실에서 그는 남은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동료를 내보내야 하는 결정은 숫자로는 간단해 보여도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밤잠을 앗아가는 종류의 일입니다. 동시에 그는 개인 자금 1,000만에서 2,000만 달러를 회사에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죠. 훗날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로는 원래 시장이 무너지기 전 1억 달러를 외부에서 조달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무산되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고 그는 설명했지요. 실제로 그해 여름 예정되어 있던 시리즈의 투자 라운드는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 앞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신용시장 전체가 얼어붙던 그 가을, 투자자들은 전기차 스타트업에 새 돈을 넣기보다 이미 넣은 돈을 지키는 쪽을 택하고 있었지요. 그 무렵 그의 개인 재정도 이미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 가을까지 그가 자기 돈으로 테슬라에 쏟아부은 액수는 약 5,500만 달러에 달했지요.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은 집 한 채 소유하지 못한 채 친구들에게 월세를 빌려 지내는 처지였습니다. 큰 돈을 만지는 사업가가 정작 자기 몸을 릴 집은 빌린 돈으로 구하고 있었던 셈이지요. 은행 장호의 숫자와 실제 삶의 모습 사이에 이토록 큰 간극이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당시 테슬라 사무실의 공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이른바 데스워치, 언제 숨이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로 불리던 그 시기였지요. 재무 담당 부사장은 야근 후 집에 갈 힘도 시간도 없어 사무실 책상 밑에서 쪽잠을 잤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형광등이 꺼진 사무실, 컴퓨터, 냉각팬 소리만 낮게 웅궁거리는 그 밤이었죠. 책상 밑에서 몸을 웅크린 채 잠든 임원의 모습은 이 회사가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밤으로 버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밤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는 것은 굳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회사의 운명이 걸린 숫자들을 밤새 들여다보다가 새벽빛이 밝아올 때쯤에야 눈을 붙이는 나날이 반복되었겠지요. 훗날 이 시기를 함께 겪은 동료들은 그가 회의 중에도 종종 다른 생각에 잠긴 듯 보였다고 회고했습니다. 한 회사의 자금 문제를 논의하다가도 그의 시선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 순간에도 그의 머릿속에서는 두 회사의 현금 흐름표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테슬라의 회의실에서 스페이스X의 장호를 떠올리고 스페이스X의 발사 일정을 논의하다가
테슬라의 급여일을 계산하는 시기였지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두 회사의 생사가 동시에 얹혀 있다는 것은 상상하기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테슬라의 현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무렵 파산 신청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남짓이었지요. 바로 그 순간 스페이스X 쪽 사정도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3번 연속 실패한 로켓 사업에 은행 장부는 두 회사를 모두 지탱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지요. 이 이야기의 첫머리에 나왔던 그 침실 장면, 신경소외약에 가까운 기분으로 눈을 뜬 일요일 아침이 바로 이 무렵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CBS의 60미니츠 인터뷰에서 2008년을 자기 인생 최악의 해라 불렀지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 일요일 아침, 이렇게까지 신경소외약에 가까운 기분으로 눈을 뜬 건 처음이었다고 그는 회고했습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그해 이혼까지 겹쳤던 사정도 함께 언급했지요. 크리스마스를 앞둔 실리콘밸리와 로스앤젤레스의 거리에는 여느 해와 다름없이 조명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상점마다 캐럴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선물을 사기 위해 분주히 오갔지요. 그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 중 누구도 몇 블록 떨어진 사무실에서 두 회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은 평소와 같은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방안의 시간만큼은 조금 더 빠르고 팽팽하게 조여들고 있었지요.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자리에서 그가 어떤 말을 골랐을지는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시기 그를 만난 이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숨기기보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쪽을 택했다고 하지요. 자금이 바닥났다는 사실도, 다음 며칠이 고비라는 사실도 굳이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벼랑 끝에서는 오히려 솔직함이 가장 설득력 있는 무기가 될 때가 있지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의 말에는 계산된 언병와는 다른 무게가 실리기 때문입니다. 두 회사가 동시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은 자금을 한 회사에 몰아주고 다른 하나는 놓아버리는 것이었지요. 또 하나는 얼마 안 되는 돈을 둘로 쪼개 양쪽 모두에게 신락 같은 기회를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재무자문들이라면 아마 전자를 권했을 것입니다. 2배로 실패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하나라도 확실히 지키는 편이 합리적으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둘 다를 잃는 결과로 끝날 수도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그는 훗날 인정했지요. 12월 24일 오후 6시 무렵 테슬라는 4천만 달러 규모의 긴급 자금 조달 라운드를 가까스로 마감하며 파산을 면했습니다. 다른 가정의 거실에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켜지던 바로 그 시각, 변호사들과 투자자들은 서류의 마지막 서명을 받아내고 있었지요. 그 라운드 안에는 머스크가 원래 지분 투자로 약속했던 2천만 달러를 부채 형태로 바꿔넣은 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분이 아니라 빚으로 바꾼 것이지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위치를 한 단계 낮춘 선택이었습니다.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회사가 잘되면 함께 이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이지만 빚을 낸다는 것은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 돈을 갚겠다는 약속이지요. 그는 더 유리한 쪽이 아니라 회사에 더 절실히 필요한 쪽을 선택했습니다. 궤도에 오르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과 실제로 벌어진 일 사이에는 간극이 있습니다. 대중적으로 2008년은 흔히
크리스마스 이브의 극적인 하루짜리 구원으로 회자되죠. 하루 만에 모든 게 뒤집힌 한편의 영화 같은 이야기로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구원은 하루가 아니라 반년 가까이 이어진 아슬아슬한 연쇄였습니다. 시작은 9월이었습니다. 9월 28일 태평양의 과절린 환초에서 발사된 팰컨 1호의 네 번째 시도가 마침내 성공했지요. 세 번의 잔해와 세 번의 침묵 끝에 관제실 스크린 위로 로켓이 궤도에 안착했다는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민간이 개발한 액체연료 로켓으로는 최초로 지구 궤도에 도달한 순간이었지요. 세 번의 추락 끝에 찾아온 그 성공은 다음 발사를 감당할 자금조차 장담할 수 없던 회사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에 가까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실패했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것이지요. 9월의 그 성공 이후 스페이스X 본사에서는 환호와 동시에 안도의 한숨이 뒤섞였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의 실패 동안 쌓여온 피로와 의심이 신호 하나로 단숨에 씻겨나가지는 않았을 것이지요. 오히려 그 성공은 다음 질문을 곧바로 불러왔습니다. 이 성공을 자금으로, 계약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로켓 하나를 궤도에 올리는 것과 그 능력을 바탕으로 회사를 살려내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일이었습니다. 석 달 뒤인 12월 23일 이 성공을 지켜본 미한 공우주국이 스페이스X와 국제우주정거장 화물 수송 계약을 발주했습니다. 확정 계약 규모만 화물 12회분에 16억 달러, 여기에 15억 달러 규모의 옵션까지 걸려 있었지요. 이 계약이야말로 스페이스X를 실질적으로 살려낸 자금줄이었습니다. 관료들의 서명 하나가 콰절린의 잔해 더미 위에서 시작된 회사에 향후 몇 년치 생명줄을 걸어준 셈이었지요. 콰절린의 활주로에서 잔해를 치우던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다른 세계의 일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몇 달 전까지도 다음 발사를 감당할 자금이 있을지조차 알 수 없던 회사가 이제는 향후 몇 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2월 24일 테슬라가 그 자금 조달을 마감했습니다. 팰컨 6호의 성공, 나사와의 계약, 테슬라의 긴급 자금 조달이었죠. 세 사건은 9월과 12월 사이 석 달에 걸쳐 순서대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단 하루의 기적이 아니라 반년 넘게 이어진 줄타기의 마지막 세 걸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줄타기를 하나의 장면으로 압축해 기억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그 시기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매일이 그 줄 위에 서 있는 것과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9월의 성공이 없었다면 12월의 계약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이 주는 신뢰가 없었다면 크리스마스 이브의 투자자들도 지갑을 열지 않았을 것이지요. 세 사건은 서로를 딛고 서 있었습니다. 위기를 넘긴 이후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흘렀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테슬라는 나스닥에 주당 17달러로 상장했죠. 이는 1956년 포드 이후 54년 만에 나온 미국 자동차 회사의 첫 기업 공개였습니다. 불과 1년 반 전 책상 밑에서 쪽잠을 자던 임원이 있던 그 회사가 나스닥에 개장종이 울리는 순간을 맞이한 것이죠. 2억 2,610만 달러를 조달했고 상장 첫날 주가는 40.5% 급등했습니다. 다만 그 시점 테슬라는 로드스터를 아직 1000대도 차에 인도하지 못한 상태였지요. 직원은 899명, 누적 손실은 2억 9천만 달러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상장 이면에는 여전히 취약한 회사가 있었죠. 상장 이후
테슬라의 이야기는 여러 차례 다시 위기와 회복을 오갔습니다. 모델 S의 생산 지연, 공장 확장을 둘러싼 논란, 몇 차례의 자금 조달까지 있었지요. 2008년의 위기가 이 회사가 마지막으로 겪은 고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경험은 이후의 위기들 앞에서 회사 전체가 참고할 수 있는 하나의 선례가 되었지요. 한 번 벼랑 끝에서 돌아온 조직은 두 번째 벼랑 앞에서 조금은 다른 태도를 갖게 마련입니다. 스페이스X 쪽도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2010년 12월 드래건 캡슐이 궤도로 나갔다가 무사히 돌아온 최초의 민간 우주선이 되었지요. 몇천 년 전 콰절린의 활주로 위에 흩어져 있던 잔해를 생각하면 거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보이는 성취였습니다. 2012년 5월 25일에는 드래건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최초의 민간 상업용 우주선이라는 기록을 세웠지요. 그리고 2015년 12월 22일 팰컨 9호의 1단 부스터가 궤도 발사체로는 최초로 지상에 되돌아와 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로켓을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착륙시켜 재사용한다는 발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순간이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자금이 바닥나던 그 밤으로부터 7년 가까이 지난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무실 책상 밑에서 잠들었던 사람들 중 몇 명이나 이 광경을 지켜보았을지 상상해보게 되지요. 콰절린의 잔해 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착륙하는 로켓의 불빛으로 이어지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헤아려 보면 실패와 성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붙어 있는 것들이었는지도 모르지요. 스페이스X 역시 재사용 로켓의 성공 이후 발사 빈도를 빠르게 늘려갔습니다. 한 해에 한두 번 겨우 쏘아 올리던 회사가 몇 년 뒤에는 한 해에 수십 번의 발사를 소화하는 회사로 바뀌었죠. 콰절린의 활주로에서 3번의 잔해를 치우던 그 팀들 중 일부는 훗날 이 빈번한 발사를 지켜보며 자신들이 지나온 시간을 되짚어 보았을 것입니다. 제국과 유산. 이후로도 그의 삶은 조용히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7일 그는 트위터에 테슬라를 주당 $420에 비상장화하겠다며 자금 확보됨이라고 적었지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자금은 확보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짧은 트윗 한 줄이 주가를 흔들고 규제 당국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 몸으로 배우게 되지요. 그해 9월 29일 증권거래위원회와의 합의에 따라 그와 테슬라는 각각 $2천만 벌금을 냈습니다. 그는 3년간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회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지분을 빚으로 바꿔가며 버텼던 그가 이번에는 자신의 말 한마디로 그 회사를 다시 위험에 빠뜨린 셈이었습니다. 2022년 4월 14일 그는 이번엔 트위터 그 자체를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440억 규모의 인수 제안이었지요. 중간에 계약을 파기하려 시도했다가 소송 위협 끝에 이를 철회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28일 인수를 완료했죠. 이듬해 7월 23일 트위터는 공식적으로 X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20여 년 전 그가 신혼여행 중 쫓겨나며 잃었던 그 이름 X.com의 X가 결국 그의 손으로 돌아온 셈이었죠. 한 회사의 이사회실에서 밀려나며 포기해야 했던 알파벳 한 글자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돌아 다시 그의 손에 쥐어진 셈입니다. 그가 의도했든 아니든 이야기로서는 묘하게 맞아떨어지는 우연이었지요.
트위터 인수를 둘러싼 몇 달의 줄다리기 동안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이 만든 것도 아닌 회사의 방향을 통째로 바꾸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만한 액수는 개인이 감당하기엔 천문학적이었지만 그에게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를 통해 쌓아온 자산이 있었지요. 20여 년 전 이사회 표결 한 번으로 회사 밖으로 밀려났던 기억은 이번에도 그의 결정 어딘가에 그림자를 드리웠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그 자신이 이 사회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지요.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첫날 행정명령으로 정부 효율부가 창설되었고 머스크가 사실상 그 수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예산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다음 날인 그해 5월 28일 취임 약 130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죠. 이 시기에 그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보는 사람마다 크게 엇갈리며 지금도 그 평가는 진행 중입니다. 같은 해 테슬라 주주총회는 향후 10년간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보상 패키지를 그에게 승인했죠. 다만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 대 판매, 2035년까지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 달성 같은 조건이 걸린 실현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목표치입니다. 조건이 모두 채워진다면 그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조 단위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어디까지나 조건부일 뿐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요. 12살에 게임 하나를 500달러에 팔던 소년과 조 단위의 숫자가 걸린 계약서에 이름이 오르는 지금의 그 사이에는 같은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의 거리가 있습니다. 정부 효율부에서 물러난 뒤에도 그의 다음 행보를 둘러싼 추측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주와 자동차, 소셜미디어와 정치, 서로 다른 영역을 넘나드는 이력을 하나의 이야기로 요약하기는 쉽지 않지요. 다만 분명한 패턴 하나는 있습니다. 그는 안전한 자리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고 무언가가 무너지기 직전의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이 발을 들이는 쪽을 택해왔지요. 프리토리아의 서재에서, 모스크바의 협상 테이블에서,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의 그 침실에서까지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을 하나로 꿰어보면 반복되는 하나의 리듬이 보입니다. 무언가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거나 무너질 위기를 맞고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는 리듬이지요. 프리토리아의 학교 운동장에서, 엑스전컴의 이사회실에서, 콰절린의 발사대에서, 트위터 인수 협상 테이블에서 같은 패턴이 형태를 바꿔가며 되풀이되었습니다. 그가 이 패턴을 의식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요. 다만 결과적으로 그의 이력은 위기를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의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2번 쫓겨나고 3번 실패하고 그리고도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 이야기를 요약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프리토리아의 소년이 백과사전을 순서대로 읽어나갔던 것처럼 그는 매번 새로운 영역 앞에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는 쪽을 택해왔지요. 로켓의 물리학도, 자동차의 배터리 화학도, 소셜미디어의 알고리즘도 그에게는 낯선 챕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낯선 챕터를 순서대로 넘기는 일 자체는 이미 오래전 프리토리아의 그 방에서 익힌 습관이었지요. 곡물 창고에서 삽을 뜨던 17살의 손과 조 단위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지금의 손 사이에는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이 놓여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놓지 않았던 것은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다음 페이지를 넘기려는 습관 쪽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그 침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8년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 아침, 신경소외약에 가까운 기분으로 눈을 뜨던 그 순간으로요. 그때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에 걸고 하나는 버리는 안전한 길, 그리고 둘 대 나눠 걸어 둘 다 잃을 위험을 감수하는 길이었지요. 프리토리아의 도서관에서 백과사전을 읽어나가던 소년, 캐나다의 곡물 창고에서 삽을 뜨던 17살, 신혼여행 중 회사에서 쫓겨나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서 그는 이미 한 가지를 되풀이해서 배운 뒤였지요. 안전해 보이는 길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완전히 놓아버리기보다는 위태롭더라도 붙들고 있는 편을 그는 언제나 택해왔다는 것이었지요. 크리스마스 이브, 두 회사에 나눠 넣은 그 돈은 결국 둘 다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침대에 누워있던 그는 그것이 둘 다를 살릴지 잃을지 알지 못한 채로 그 선택을 했죠. 결과를 알고 나서 보면 모든 선택은 필연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을 살아내는 사람에게는 어느 것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무지 속에서 내린 선택이야말로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고 다시 되돌아오는 자리였죠. 겨울 햇빛이 여전히 낮게 깔린 그 방에서 그는 이불을 걷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 아직은 알지 못한 채로였지요.